머릿말. 돈 못 버는 마케팅은 버려라. 이 책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돈을 버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작부터 이런 속된 말을 하는 것은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른다. 솔직히 그런 사람들은 당신의 열정을 따르라, 열심히 노력하라, 인재를 고용하라 등등의 귀에 익은 상투적인 문구로 가득한 비즈니스 책을 읽는 편이 낫다. 그런 허황한 개념을 늘어놓은 비즈니스 책들은 수없이 많다. 그런 책들은 실제로 비즈니스에서 크게 성공해 본 적 없는 전문 작가나 연구자들이 쓴 것이 대부분이다. 반면 이 책은 노골적이고 대담할 정도로 당신의 비즈니스를 실제로 빠르게 성장시켜 성공의 보상을 얻게 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산소만큼이나 우리 삶에 돈은 중요하다. 동기부여 전문가 지그 지글러가 말했듯이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은 우리 삶에서 산소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렇다. 산소 즉 돈 부족보다 더 빨리 기업을 죽이는 것은 없다. 내가 이렇게 뻔뻔하게 돈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첫째, 충분한 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없는 회사의 문제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거의 모든 회사는 크고 작은 문제로 가득하다. 사업을 골치 아프게 하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돈은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둘째, 당신 자신이 문제가 없어야 다른 사람들을 도울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에 뛰어든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기업 경영이 아닌 단지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다. 나는 가치 실현을 한다거나 세상을 바꾸고 싶어 회사를 운영한다는 등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빈털터리가 된다면 과연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도와줄 수 있을까? 비행기에 탑승하면 항공기 승무원들이 안전지침을 설명해준다. 아마도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실내에서 갑작스러운 압력 손실이 발생하면 산소 마스크가 좌석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마스크를 입과 코에 대고 줄을 당겨 조이십시오. 어린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여행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전에 당신의 마스크부터 먼저 착용해야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전에 자신의 마스크를 먼저 써야 할까? 그 이유는 당신이 산소 부족으로 먼저 쓰러진다면 1.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기 때문이다. 더 나쁜 것은 2.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돕기 위해 부족한 자원을 배치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당신이 곧 죽을 테니 말이다.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파악하라. 앤서니 그린뱅크는 저서 생존의 서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불가능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동차 경주 운전자의 반사신경, 헤라클레스의 힘, 아인슈타인의 두뇌 같은 것이 아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뿐이다. 회사 설립 후 5년 이내에 정확히 몇 %가 문을 닫을까? 통계에 따르면 약 90%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추정치도 있다. 다양한 추정치가 있지만 나는 그 수치가 50% 아래로 떨어진 것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은 아주 낙관적으로 봐도 5년 후에 회사가 문을 열고 있을 가능성은 50대 50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통계 수치에 잡힌 것은 거래가 완전히 중단된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회사만을 포함했다는 사실이다. 이미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정체되어 비참하게 죽어가는 회사는 포함하지도 않았다. 왜 대부분 영세기업, 여기서는 주로 자영업을 의미함들은 크게 도약하지 못하고 그저 그런 수준에서 정체되는 것일까? 예를 들어 배관공 피트는 하루 16시간씩 휴일 없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데도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산다. 반면 조는 20명의 배관공을 둔 배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가 하는 일이라곤 계속 굴러들어오는 엄청난 돈을 세는 일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영세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적당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 그 이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흔하다. 사업주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노력만으로는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고 좌절로 이어질 뿐이다. 이 시점에서 다음 두 가지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한다. 환멸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저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거나. 그러니까 자기 회사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많은 영세 사업자들은 자영업을 운영하기보다 해당 산업에서 일자리를 찾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더 적은 시간 일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더 혜택을 누리고 더 휴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반면 잘 나가는 일부 사업주들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합리적인 시간 동안만 일하고도 회사의 현금 사정이 좋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누리고 있다. 어려움을 겪는 많은 영세 사업자가 그들의 업계를 탓한다. 실제로 서점이나 도서 대여점 같은 사업은 이미 업계에서 퇴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신이 이런 죽어가는 산업에 속해 있다면 이제는 재정적으로 스스로를 고문하기보다는 손실을 줄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왔다. 하지만 그 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했다면 선뜻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자신이 속한 업계를 탓하는 것은 그저 비난 게임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가장 일반적인 불만 사항을 들어보자. 1. 경쟁이 너무 심하다. 2. 마진이 너무 낮다. 3. 온라인 할인점에 고객을 빼앗기고 있다. 4. 광고에도 효과가 없다. 과연 이것이 업계 탓일까? 같은 업계에서도 잘 나가는 이들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이 다른가 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많은 소기업 사업주가 작가이자 창업가인 마이클 거버의 고전 사업의 철학에 묘사된 함정에 빠진다. 즉 소기업 사업주들은 대체로 기술자, 예를 들어 배관공, 미용사, 치과 의사 등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는 능숙하기 때문에 거버의 표현대로 기업가가 되고 싶은 강박관념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왜 내가 이 바보 같은 상사를 위해 일해야 하지? 난 내가 하는 일에 능숙해. 내 사업을 시작하면 훨씬 더 잘할 거야. 이것이 대부분 소기업 사업자들이 하는 실수다. 그들은 결국 자신이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상사를 위해 일하다가 스스로 바보 상사가 되어버린다. 여기에 이 말의 핵심이 담겨 있다. 하는 일에 기술적으로 능숙하다고 해서 당신이 그 사업에 능숙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시 위 예로 돌아가 보자. 당신이 훌륭한 배관공이라고 해서 배관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한다. 대부분 소기업이 실패하는 주요 이유이기 때문이다. 사업주가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다고 해도 그 회사가 망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업 능력이 부족해서다. 그렇다고 자기 사업을 시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기술적인 일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사업에도 능숙해져야 한다는 말이다. 자기 회사를 갖는 것은 경제적 자유와 성취를 달성하는 데 놀라운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먼저 이런 중요한 차이를 이해하고 성공적인 회사 운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 당신이 기술적인 업무는 능숙하지만 사업적 측면에서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제때 잘 왔다. 이 책의 목적은 당신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명쾌하게 밝혀주는 데 있다. 회사의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전문가들은 다 계획이 있다. 어렸을 때 내가 가장 좋아했던 TV 프로그램은 어특공대였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매 회차 줄거리의 99%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악당들이 나타나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위협한다. 2. 무고한 사람들은 어특공대에게 도와달라고 간청한다. 3. 어특공대가 나서서 악당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에게 굴욕감을 주며 쫓아낸다. 이야기는 언제나 한입 발어특공대의 대장이 시가를 입에 물고 의기양양한 태도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끝난다. 역시 계획대로 일하는 게 최고야. 어느 직업이든 위험이 클수록 잘 짜인 계획대로 일한다. 전문가는 절대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는다. 의사는 치료 계획에 따라 진료한다. 비행기 조종사는 항상 비행 계획을 따른다. 군인은 군사 작전대로 움직인다. 이른바 전문가에게 일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계획 따윈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라고 말한다면 어떻겠는가. 그런데 그게 바로 대부분의 영세 사업자가 저지르는 짓이다. 누군가가 일을 망쳐버렸다면 대개는 애초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 나중에 명백히 드러난다. 당신이나 당신 회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라. 아무도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계획을 세우면 성공할 확률이 극적으로 높아진다. 비행 계획을 세우지 않은 조종사의 비행기에 탑승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사업 계획을 세우지 않은 회사에 당신이나 당신 가족의 운명을 걸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결혼, 동업, 직업 등 모든 일에서 우리는 높은 위험에 직면한다. 이 모든 일에 계획이 없으면 실패한 기업의 희생자라는 운명에 처하고 만다. 이로 인해 비단 자존심만이 아니라 많은 것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진정한 전문가가 되어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잘못된 계획도 있다. 첫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나는 사업 계획이 회사의 성공에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았다. 하지만 불행히도 나의 총명함은 거기까지였다. 비즈니스 컨설턴트, 실제로 자기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적이 전혀 없는 덕택으로 내 자산은 수천 달러 더 축났지만 나는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갖지 못한 서류 뭉치를 손에 쥘 수 있었다. 바로 사업계획서였다. 내 사업계획서는 무려 수백 페이지에 달했다. 거기에는 그래프, 차트, 미래 비전 등 많은 것이 들어있었다. 그 서류 뭉치는 대단히 멋져 보였지만 본질적으로 전혀 터무니없는 내용이었다. 그 사업계획서는 작성되자마자 내 책상 맨 위 서랍에 고이 모셔졌다.
우리가 사무실을 옮기려고 책상을 청소할 때까지 찾은 적이 없었다. 나는 겉만 번지르르한 컨설턴트에게 돈을 낭비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사업계획서를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다. 하지만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비록 사업계획서 자체는 터무니없었지만 나름대로 가치 있는 부분도 있었다. 바로 컨설턴트와 함께한 과정에서 내 사업의 핵심 요소, 특히 마케팅 계획이라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마케팅 계획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한 많은 노력이 회사의 뼈대가 됐고 미래 성공의 상당 부분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곧 다시 설명하겠지만 먼저 당신의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한 남자와 그가 주장하는 개념부터 소개하겠다. 내 친구 빌프레도 파레토와 80대 20 법칙. 안타깝게도 나는 빌프레도 파레토를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누리지는 못했다. 내가 태어나기 반세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만났다면 최고의 단짝이 되었을 것이다. 파레토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다. 그는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이탈리아 땅의 80%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흔히 80대 20 법칙으로 불리는 파레토 법칙이 탄생했다. 80대 20 법칙은 이탈리아의 토지 소유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아래 몇 가지 예를 보자. 회사 수익의 80%는 고객의 20%에서 나온다. 도로교통사고의 80%는 운전자 20%에 의해 발생한다. 소프트웨어 사용량의 80%는 사용자의 20%가 차지한다. 회사에 대한 불만 사항 중 80%는 고객의 20%에게서 나온다. 부의 80%는 전체 인구의 20%가 소유하고 있다. 우디 앨런은 심지어 성공의 80%는 일단 출석하기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즉, 파레토 법칙은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 기인한다고 예측한다. 나는 원체 게으른 사람이라 이 법칙을 알고 정말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흔히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들 말하지만 나는 게으름도 발명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 친구 빌프레도는 그런 점에서 나의 멘토다. 이 법칙에 따르면 당신은 지금 하는 일의 80%를 줄이고 대신 그 시간에 소파에 앉아서 나초를 먹어도 된다. 그래도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소파에 앉아서 나초를 먹으면서 줄어든 일로 인해 생긴 80%의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싶지 않다면 나머지 20%의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성공이란 일은 더 적게 하면서 돈은 더 많이 버는 것이다. 64대 4 법칙도 있다. 80대 20 법칙이 재미있다면 64대 4 법칙은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것이다. 80%에서 또 80%를 20%에서 또 20%를 취하면 64대 4 법칙이 된다. 결국 전체 결과의 64%는 4%의 원인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성공은 자신이 한 행동의 상위 4%에서 나온다는 의미이고 비교해서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는 일의 96%는 시간 낭비라는 얘기가 된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80대 20 법칙이나 64대 4 법칙이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지난 세기 부의 분배에 대한 통계를 보면 상위 4%가 부의 약 64%를 소유하고 있고 상위 20%가 부의 약 80%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 시대에서도 말이다. 우리는 100년 전만 해도 부유한 사람들만이 정보에 제대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들이 부의 80%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해 보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러한 부의 분배 통계는 유효하다. 정보는 민주화되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부유한 사람들과 거의 같은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화 시대가 되었는데도 말이다. 이것은 더 이상 정보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하위 80%의 영세 사업자들의 진짜 문제는 행동과 사고방식이다. 그것은 지난 100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았다. 부자들만 아는 비밀. 나는 전 세계 수많은 사업주를 관찰하고 함께 일해오면서 큰 성공을 거둔 부유한 사람과 힘들게 고생하다 파산한 사람의 차이점을 발견했다.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 시간을 쓰는 반면 성공한 사업주들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돈을 쓴다는 사실이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 돈은 언제든 더 벌 수 있지만 시간은 결코 더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일이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이것을 레버리지라고 부른다. 이는 지금까지 부자들만이 간직해온 비밀이다. 이처럼 큰 영향을 미치는 레버리지 활동이 모여서 80대 20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20%가
그리고 64대 사업업칙에서 가장 중요한 4%가 되는 것이다. 더 큰 성공을 원한다면 당신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레버리지 활동에 관심을 갖고 이를 계속 확장해 나가야 한다. 당신의 비즈니스에서 레버리지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영역은 다양하게 널려 있다. 예를 들어 협상 능력을 50% 향상시키는 것을 레버리지로 삼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요 공급업체와 재협상하고 구매 가격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물론 이 자체도 훌륭하지만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 수익성을 조금 더 개선시킬 뿐이다. 이것은 내가 말하는 본격적인 거대 레버리지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점진적인 개선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개선이다. 어떤 회사에서든 가장 큰 레버리지 포인트는 단연코 마케팅이다. 마케팅 능력이 10% 향상되면 회사 수익에 기하급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전설적인 은행 강도 윌리 서턴은 40년간 범죄를 저지르면서 수백만 달러의 돈을 훔쳤고 성인기 인생의 절반 이상을 감옥에서 보냈으며 3번이나 탈옥에 성공하기도 했다. 서턴에게 왜 은행을 털었냐고 묻자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거기에 돈이 있었으니까. 회사에서 마케팅에 크게 집중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바로 거기에 돈이 있기 때문이다. 80대 20과 64대 사업업칙을 마케팅 계획에 적용하라. 앞서 언급했던 잘못된 사업계획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우리 회사의 사업계획서는 결국 경영진의 쓸모없는 헛소리와 터무니없는 얘기로 끝났지만 그나마 사업계획 과정에서 내게 매우 중요했던 부분은 마케팅 계획을 작성한 것이었다. 그 마케팅 계획이 사업계획 과정의 중요한 20%였고 결국 결과의 80%를 창출해냈다. 그 이후 내가 시작하고 운영한 모든 회사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소규모 사업주들에 대한 코칭을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도 마케팅 계획 세우기였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을까? 안타깝게도 그들 중 소수만이 그 일을 해냈다. 왜냐고? 마케팅 계획을 세우는 것은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이다. 내가 앞서 게으름도 발명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보고 나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마케팅 기획 과정의 핵심 본질을 취해서 쉽고 실용적이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것이 바로 이 1페이지 마케팅 플랜이 탄생한 배경이다. 1페이지 마케팅 플랜은 당신의 비즈니스가 이뤄내는 결과의 64% 이상을 창출하는 4%의 노력이다. 이것이 바로 사업계획에 적용되는 64대 사업업칙이다. 이 프로세스를 사용하면 수천 시간에 걸쳐 만든 수백 페이지의 사업계획을 단 1페이지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것을 생각하고 작성하는 데에는 30분도 걸리지 않는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한 장짜리 마케팅 플랜이 당신 회사에 살아있는 문서가 된다는 사실이다. 사무실 벽에 붙여놓고 계속 살펴보고 다듬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이 계획서는 실용적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경영진만의 논조나 전문 용어도 없다. 또 그것을 만들거나 이해하기 위해 MBA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1페이지 마케팅 플랜은 마케팅 실행의 돌파구가 되었다. 내가 코칭해주는 고객사들이 내 가르침을 따르는 비율도 크게 향상되었다. 전통적인 마케팅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시간, 돈, 노하우가 전혀 없었던 영세 사업자들도 이제는 마케팅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마케팅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른 엄청난 혜택을 누렸다. 1페이지 마케팅 플랜을 소개하기 전에 우선 처음에는 아무것도 가정하지 말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마케팅이라는 말 자체가 소위 업계 종사자나 전문가들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막연한 용어다. 일단 마케팅의 실제적 의미가 무엇인지 빠르고 간단하게 살펴보자.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보통 마케팅 하면 광고나 브랜딩 작업으로 간주하거나 다른 어떤 모호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것들도 마케팅과 관련 있지만 그런 것들이 마케팅과 같은 개념은 아니다. 간단하고 쉬운 말로 마케팅을 정의하면 이렇다. 서커스단이 어느 도시에 들어와서 이번 토요일 도시 광장에서 서커스가 열립니다 라고 쓰인 표지판을 만든다면 그건 광고다. 단원들이 코끼리 등에 그 표지판을 올려놓고 마을마다 돌아다닌다면 그건 판촉이다. 코끼리가 그 도시시장이 가꾼 화단을 통과해 지역 신문이 그에 대한 기사를 쓴다면 그것은 홍보다. 시장을 모셔다가 그 광경을 보고 웃게 만든다면 홍보 활동이다. 서커스를 보러 온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각 볼거리의 요금과 재미,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궁극적으로 서커스에서 많은 돈을 쓰게 하면 그것은 영업이다.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면 그것이 바로 마케팅이다. 그렇다. 마케팅은 이처럼 간단하다.
마케팅은 표적 고객에게 당신 회사를 알리고 좋아하게 하고 신뢰하게 해서 마침내 고객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다. 그리고 이 마케팅 전략과 관련된 모든 것이 전술이다. 전략과 전술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 단원에서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다만 그에 앞서 지난 10년 동안 시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따라서 상황이 결코 예전과 같지 않다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답이 바뀌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졸업반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주었다. 그런데 그 시험지는 작년에도 나눠주었던 것이다. 그의 조교는 깜짝 놀라 아인슈타인 교수에게 건망증이 생겼나 생각하고 나름대로 주의를 주기 위해 말을 꺼냈다. 저 교수님. 숫기 없는 조교는 어떻게 저명한 교수의 실수를 지적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렸다. 무슨 일인가? 아인슈타인이 말했다. 그런데 방금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나눠주신 시험지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교수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나눠준 시험지와 같은 것이더군요. 네, 정말이지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맞아, 같은 시험지지. 하지만 답이 바뀌었다네.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짐에 따라 물리학의 답이 바뀌는 것처럼 비즈니스와 마케팅의 답도 변한다. 예전에는 많은 돈을 들여 두툼한 전화번호부에 광고를 냈고 그것으로 그의 마케팅은 다 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구글, 소셜미디어, 블로그, 웹사이트 등 무수히 많은 매체가 있다. 인터넷은 말 그대로 모든 경쟁자에게 신세계를 열어주었다. 예전에는 경쟁업체가 길 건너편에만 있었지만 이제는 지구 반대편에도 있다. 그 결과 마케터들은 이른바 스타 물건 증후군에 마비되어 버린다. BSOS는 기업의 마케터들이 검색 엔진 최적화 SEO, 비디오, 팟캐스트, 클릭당 지불 광고 등과 같이 당시에 뜨겁게 유행하는 마케팅 전술에 몰려드는 현상을 말한다. 그들은 그런 도구와 전술에 사로잡힌 나머지 실제로 무엇을 왜 하려고 하는지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한다. 왜 이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지 보여주겠다. 전략과 전술의 차이. 전략과 전술의 차이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마케팅 성공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전략은 전술에 앞서 큰 그림을 계획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빈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싶다고 생각해보자. 당장 벽돌을 사서 그냥 쌓기 시작할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곧 엉망이 될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을 테니 말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설계자와 시공자를 고용한다. 그들이 건축 허가를 받는 중요한 절차에서부터 당신이 원하는 수도꼭지 부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계획한다. 이 모든 과정이 한 삽의 흙을 뜨기 전에 계획된다. 그게 바로 전략이다. 이 같은 전략을 세워야만 비로소 벽돌이 몇 개나 필요한지, 초석을 어디에 세울 것인지, 지붕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벽돌공, 목수, 배관공, 전기기사 등을 고용한다. 그것이 바로 전술이다. 전략과 전술 없이는 어떤 가치 있는 일도 성공적으로 할 수 없다. 전술 없는 전략은 분석 마비로 이어진다. 시공자와 설계자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누군가가 벽돌을 직접 쌓기 전에는 그 집은 지어지지 않은 것이다. 어느 단계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좋아, 청사진은 이제 됐어. 건축에 필요한 모든 승인을 받았으니 지금부터 건축을 시작합시다. 전략 없는 전술은 앞서 언급한 BSOS로 이어진다. 아무 계획 없이 벽을 쌓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 벽이 잘못된 곳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초석을 만들기 위해 콘크리트를 부었는데 그것이 이런 종류의 집에는 맞지 않는 소재라는 걸 알게 되고 수영장을 만들기 위해 땅의 어느 부분을 팠는데 그곳이 수영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생각해보라. 이래서야 좋은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많은 사업주들이 마케팅하는 방식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고객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무작위로 각종 전술을 난사한다.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웹사이트를 바꿔서 결국 브로셔의 온라인 버전에 불과하게 만들어버리거나 최신 정보가 소셜미디어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느닷없이 소셜미디어 홍보를 전개한다. 성공적으로 마케팅을 하려면 전략과 전술 모두 필요하지만 전략이 먼저 나와야 하고 그것이 전술을 지시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마케팅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마케팅 계획은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설계자의 청사진이다. 제품과 서비스가 훌륭한데 굳이 마케팅을 해야 할까? 많은 사업주가 제품이 훌륭하면 시장에서 알아서 팔린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만들기만 하면 고객은 온다는 개념은 영화의 줄거리로는 좋을지 몰라도 사업 전략으로는 끔찍할 뿐이다.
그것은 비용만 많이 들고 실패율이 높은 전략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기술적으로 우수한 제품이 상업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허다하다. 베타맥스, 뉴턴, 레이저디스크 등이 대표적 사례다. 좋은 제품, 심지어 위대한 제품이라도 제품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사업적으로 성공을 거두려면 반드시 마케팅이 사업의 주력 활동이 되어야 한다. 잠재 고객은 당신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좋은지 언제 알게 되는가? 당연히 그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했을 때다. 하지만 사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결코 알 수 없다. IBM의 초대 회장을 지낸 토머스 왓슨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는 고객을 유지하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자. 물론 고객에게 훌륭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들은 우리에게서 더 많이 살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소개할 것이다. 그들이 퍼뜨린 긍정적인 입소문으로 회사의 브랜드 힘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나 고객 유지에 앞서 신규 고객을 유치할 방법, 즉 마케팅부터 생각해야 한다. 성공한 기업가는 항상 마케팅에서 출발한다. 회사를 망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 이제 회사를 망하게 하는 가장 쉽고 흔한 방법 중 하나를 알려주겠다. 물론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다. 이것은 마케팅에 관해 소규모 사업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다.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소규모 사업자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마케팅이 실패하는 핵심 이유이기도 하다. 만약 당신이 소기업 사업자라면 의심할 여지 없이 마케팅과 광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광고에서 뭐라고 말할 것인가? 소기업 사업주들이 이 문제를 결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업계에서 크게 성공한 경쟁자를 살펴보고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얼핏 논리적으로 보인다. 성공한 회사를 따라하면 나도 성공할 거야. 과연 그럴까?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가장 빠르게 실패하는 길이며 대부분의 소규모 기업들이 실패하는 원인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다. 1. 대기업은 의제 자체가 다르다. 대기업의 마케팅은 소기업과는 매우 다른 의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전략과 우선순위도 당신의 회사와 크게 다르다. 대기업의 마케팅 우선순위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만족시키기. 2. 주주 달래기. 3. 상급자의 성향에 맞추기. 4. 기존 고객의 선입견 충족시키기. 5. 광고 대상 수상하기. 6. 다양한 위원회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승인받기. 7. 수익 창출하기. 소기업 사업주의 마케팅 우선순위는 다음 한 가지뿐이다. 1. 수익 창출하기. 보다시피 소기업과 대기업의 마케팅 우선순위는 천양지차다. 따라서 전략과 실행도 그만큼 달라야 한다. 2. 대기업은 예산부터 다르다. 전략은 규모에 따라 변한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초고층 빌딩을 지으려 하거나 그에 투자하려는 사람은 일반 소규모 부동산 투자자와는 당연히 투자 전략이 달라야 한다. 같은 전략이라도 규모가 작으면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다. 100층 빌딩을 짓는데 1층만 짓고 말 수는 없지 않은가? 100층을 다 지어야 한다. 1천만 달러의 광고 예산으로 3년 안에 수익을 내려고 하는 대기업은 1만 달러의 예산으로 즉시 수익을 내야 하는 소기업과는 당연히 다른 전략을 구사한다. 대기업 마케팅 전략에서 1만 달러는 지극히 적은 돈이다. 당신이 운영하는 규모와 맞지 않는 잘못된 전략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낭비에 불과한 비효율적 전략이 될 것이다. 이것은 대기업 마케팅이다. 대기업 마케팅은 매스 마케팅 또는 브랜딩이라고도 부른다. 특히 브랜딩 광고의 목표는 고객 잠재 고객 포함이 브랜드를 볼 때마다 당신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는 브랜드 광고를 많이 할수록 사람들이 구매 의사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당신 회사 브랜드를 떠올린다는 생각에서 나왔다. 대기업 마케팅의 대부분은 대개 이 범주에 속한다. 당신이 코카콜라, 나이키, 애플 같은 주요 브랜드의 광고를 보았다면 매스 마케팅이 무엇인지를 이미 경험한 것이다. 이런 종류의 마케팅은 효과적이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내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또 TV, 인쇄물, 라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유형의 광고 매체에 정기적으로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광고를 내보내야 한다. 잘 알려진 브랜드에는 막대한 광고 예산과 충분한 인력의 마케팅팀이 있어서 비용과 시간에 큰 제한을 받지 않으며 관련 제품 라인도 이미 수년 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작은 회사는 이런 식의 마케팅으로 큰 브랜드를 모방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작은 회사는 광고를 몇 번 낸다 해도 거의 표가 나지 않는다. 그들의 표적 고객에게 매일 수천 개의 마케팅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어서 작은 회사가 내는 몇 차례 광고는 고객의 의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작은 회사들의 광고는 광고 홍수에 빠져서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거의 또는 전혀 얻지 못한다. 또 다른 광고 피해자만 더 생길 뿐이다. 이는 작은 회사들이 브랜드화나 대중매체 광고를 잘못해서가 아니다. 문제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만큼 충분한 양의 광고를 할 예산이 없다는 데 있다. 마케팅 예산이 수백만 달러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유형의 마케팅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브랜딩, 매스 마케팅, 에고 마케팅 등은 대기업의 영역이다. 이런 식의 마케팅으로 성과를 내려면 막대한 예산과 값비싼 대중매체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성공한 회사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현명한 생각이긴 하지만 당신이 따르고 있는 전략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한 다음에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외부 관찰자의 관점에서 본 전략은 현실과 매우 다를 수도 있다. 당신 회사와 우선순위가 다르거나 예산이 크게 다른 전략을 그대로 따른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이제 성공적인 중소기업 마케팅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중소기업 마케팅의 핵심. 직접 반응 마케팅은 작은 회사들이 적은 예산으로 경쟁력 있는 마케팅을 하는 방법이다. 투자 수익률을 측정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달러의 지폐를 한 장당 2달러에 팔고 있다면 당신은 몇 장이나 사겠는가? 당연히 살 수 있는 만큼 살 것이다. 직접 반응 마케팅으로 하는 게임의 이름은 할인 금액으로 사는 돈이다. 그러니까 광고에 2달러를 지출할 때마다 10달러의 판매 수입을 올리는 식이다. 직접 반응 마케팅은 또한 매우 윤리적인 판매 방식이다. 잠재 고객의 특정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교육과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직접 반응 마케팅은 또 작은 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잠재 고객의 의식에 도달할 수 있는 진정으로 유일한 방법이다. 당신 회사의 광고를 직접 반응을 유도하는 광고로 바꾸면 단순히 회사의 이름을 알리는 도구가 아니라 관심 고객 레드를 생성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직접 반응 마케팅은 잠재 고객의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이를테면 회사의 이메일 목록을 선택하거나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전화를 하거나 웹페이지를 방문하는 등의 특정 행동을 유도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직접 반응 마케팅일까? 다음은 직접 반응 마케팅의 주요 특징이다. 1. 추적할 수 있다. 즉, 누군가가 광고에 반응했다면 당신은 어떤 광고와 어떤 매체가 그 반응을 생성시켰는지 알 수 있다. 이것이 대중매체 광고나 브랜드 마케팅과의 큰 차이점이다. 대중매체 광고나 브랜드 마케팅에서는 어떤 광고가 고객에게 코카콜라 캔을 사도록 설득했는지 알 수 없다. 2. 측정할 수 있다. 잠재 고객이 어떤 광고에 반응하고 있는지, 각 광고가 얼마나 많은 매출을 일으켰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각 광고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당신 회사는 이제 투자 수익률을 알 수 없는 광고는 더 이상 하지 않거나 투자 수익률을 알 수 있는 광고로 바꿀 수 있다. 3. 강렬한 헤드라인과 판매 문구를 구사한다. 직접 반응 마케팅은 선택한 잠재 고객에게 강력한 관심을 끌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한다. 직접 반응 마케팅은 인쇄된 판매술이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카피와 이목을 끄는 헤드라인을 구사한다. 때로는 광고라기보다는 사설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읽을 가능성이 최소한 3배나 더 높다. 4. 특정 고객층이나 틈새 시장을 겨냥한다. 특정 업종, 지리적 지역, 틈새 시장 내의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 광고는 좁은 표적 고객의 관심을 끄는 것을 목표로 한다. 5. 구체적인 제안을 한다. 직접 반응 마케팅은 특정 가치로 포장된 제안을 한다. 반드시 광고에 나오는 어떤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대한 무료 설명서를 달라고 하는 등 잠재 고객의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그런 제안은 광고주보다는 잠재 고객에게 초점을 맞추며 잠재 고객의 관심, 욕구, 두려움, 좌절에 대해 이야기한다. 반면 대중매체 광고나 브랜드 마케팅은 광범위하고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는 마케팅 메시지를 내보내며 아이러니하지만 고객보다는 광고주에게 초점을 맞춘다. 6. 응답을 요구한다. 직접 반응 마케팅은 잠재 고객이 특정 행위를 하도록 설득하는 행동 요구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고객에게 응답할 수단을 제공하고 그 응답을 포착하는 수단도 가지고 있다.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보이며 고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잠재 고객에게는 무료 전화번호, 웹사이트, 팩스 회신 양식, 회신 카드, 쿠폰 등 쉽게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잠재 고객이 응답하면 처음 응답 이후 계속 연락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많은 연락처 정보를 포착한다. 7. 여러 단계의 단기 후속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회사는 잠재 고객의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대가로 잠재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귀중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한다. 단 이 정보에는 두 번째 거부할 수 없는 제한이 반드시 들어간다. 즉, 잠재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거나 전시장이나 매장을 방문하게 하는 등 잠재 고객이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고 나서 이메일, 팩스, 전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련의 후속 접촉이 이루어진다. 대개 이 제한에는 시간이나 수량 제한이 있는 것이 보통이다. 8. 고객으로 전환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후속 조치도 있다. 단기 추적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은 즉시 고객으로 성숙되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성숙이 더딘 잠재 고객층도 여전히 가치가 있다. 그들도 언젠가는 고객이 될 수 있게 정기적으로 회사의 소식을 계속 전해야 한다. 여러 측면에서 직접 반응 마케팅은 매우 깊이 있는 주제지만 1페이지 마케팅 플랜은 마케팅 전문가가 되기 위해 몇 년을 공부하지 않아도 당신 회사에서 직접 반응 마케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다. 1페이지 마케팅 플랜은 당신 회사만을 위해 필요한 직접 반응 마케팅 캠페인의 핵심 요소를 빠르고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돕는다. 1페이지 마케팅 플랜 1페이지 마케팅 플랜 양식은 이 책을 읽으면서 포인트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고 당신 회사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 계획을 짤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다음은 1PMP의 빈 양식이다. 마케팅 과정을 주요 3단계로 구분한 9개 칸이 있다. 대부분의 훌륭한 연극, 영화, 책은 3막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마케팅에서도 좋은 구성이 된다. 이 3막에 대해 살펴보자. 3단계 마케팅 프로세스. 이 마케팅 프로세스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표적 고객으로 안내해준다. 우리의 존재조차 모르던 표적 고객들이 열광적인 팬 고객이 되게 한다. 이 여정은 3단계, 즉 사전 단계, 진행 단계, 후속 단계로 구분된다. 다음은 각 단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사전 단계. 사전 단계를 거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잠재 고객으로 분류한다. 사전 단계가 시작될 때 잠재 고객은 일반적으로 당신 회사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다. 이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잠재 고객은 비로소 당신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톰은 바쁜 사업주인데 노트북과 스마트폰 간의 연락처를 동기화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다. 그는 온라인으로 해결책을 검색하다가 기업 IT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는 당신이 잘 모르는 5가지 전략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우연히 보게 된다. 톰은 광고를 클릭하고 무료 설명서를 다운로드하기 위해 온라인 양식으로 이동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다. 톰은 그 설명서를 받아보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기꺼이 입력한다. 진행 단계. 진행 단계를 거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관심 고객 레드으로 분류한다. 진행 단계가 시작될 때 관심 고객은 이미 당신 회사의 제안에 관심을 표명했다. 이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그들은 비로소 당신 회사로부터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첫 고객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톰은 다운로드한 설명서가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거기에는 그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몇 가지 정말 좋은 조언들이 담겨 있었고 그대로 따라해보니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또 그 설명서를 작성한 IT 회사는 톰에게 유용한 추가 팁과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왔을 뿐 아니라 톰의 회사에 대해 무료 IT 감사를 해주겠다고 제안해왔다. 톰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감사는 매우 철저하고 전문적이었으며 감사 결과 회사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상당수가 구식이어서 IT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톰의 회사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도 백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감사 결과 확인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폭 할인된 가격에 기술자를 보내주겠다고 제안했다. 톰은 이 제안에 응한다. 후속 단계. 이 단계를 거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비로소 진짜 고객으로 분류한다. 우리는 회사에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을 고객이라고 총칭한다. 이 명칭은 당신이 어떤 유형의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고객, 의뢰인 또는 환자로 불리기도 한다. 후속 단계가 시작될 때 고객들은 이미 당신에게 돈을 지불했다. 그러나 후속 단계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며 후속 단계가 계속 올바르게 실행되어야만 고객의 반복 구매를 유도할 수 있고 당신 회사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팬이 되어 지속적으로 당신 회사를 추천하고 새로운 잠재 고객을 소개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톰은 회사의 IT 문제를 해결한 기술자의 전문성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 기술자는 항상 시간을 엄수했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으며 해결책을 쉬운 말로 설명해 주었다. 무엇보다 그는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하면
무료라는 회사의 약속을 지켰다. 본사의 누군가가 다음날 톰에게 받은 서비스가 만족스러웠는지 확인하는 전화를 걸어왔다. 톰은 매우 만족했다고 응답한다. 서비스 만족 확인 통화에서 본사는 톰에게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매달 IT 시스템을 관리해주는 월 고정 금액의 유지보수 패키지를 제안한다. 이 패키지에는 무제한 기술 지원도 포함되어 있어 톰의 회사에 언제든 문제가 발생하면 수신자 부담 번호로 전화를 걸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톰은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 IT 시스템에 자주 불만을 느끼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느라 시간을 낭비해온 톰은 그런 전화 서비스를 받는 것만으로도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톰은 자신이 경험한 이 훌륭한 서비스를 골프 클럽에서 어울리는 3명의 사업가 친구들에게 소개한다. 신뢰를 쌓아 정기적인 구매를 유도하며 새로운 고객사를 당신에게 소개하게 한다. 지금까지 1페이지 마케팅 플랜의 전체 구조에 대한 조감도를 살펴보았다. 이제 당신의 1페이지 마케팅 플랜을 구성하는 9개의 정사각형 하나하나에 대해 깊이 알아볼 차례다.